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첫 여성 대통령이냐, 스트롱맨의 집권 2기냐, 미국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대접점인 만큼 미국 정부는 선거 결과가 나온 후의 상황에도 대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윤곽은 우리 시각으로 대략 내일 오후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는 건데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영 특파원. 네, 백악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서머타임이 끝난 워싱턴 DC는 지금이 아침 7시인데 현장 투표가 막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선 투표일이 연방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벌써부터 현장 투표소에는 이 출근 전에 투표를 하려는 직장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마다 각각 다르지만 투표는 밤 7시에서 8시 사이쯤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벌써 투표와 개표까지 마친 마을도 있습니다. 유권자 6명의 뉴햄프셔 산골마을 딕스빌 로치인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3대3 동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례가 없는 초접전이었죠? 네, 현지에서는 면도날 접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기관마다 계속 뒤바뀔 정도로 전례 없는 초접전이었습니다. 투표 당일인 오늘도 이코노미스트에서 대선 결과 예측 모델을 작동했는데 대선을 100번 치러도 두 후보는 각각 50%씩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하며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식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네, 전체 현장 투표는 한국 시간 내일 오후 3시 알래스카를 끝으로 종료되는데 이 개표 결과는 빠르면 한국 시간 내일 정오쯤에 윤곽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합주 내 초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말이 돼야 최종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로 우편 투표가 몰려 나흘이 지나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도 우편 투표가 많은 데다가 투표일 당일까지 우편 투표를 접수하는 애리조나주를 감안하면 최장 13일이 걸린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해리스는 모교인 워싱턴 하워드 대학교에서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자신의 자택에서 개표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최대 경합주이자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해리스는 승기가 왔다고 자신했고 트럼프는 미식 축구에 빗대 공은 자기 손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자신의 상징곡이 된 비욘세의 프리덤을 배경으로 무대에 오른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마지막 연설에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This is it. Tomorrow is election day. Tomorrow is election day. And the momentum is on our side. It is time for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트럼프를 향해선 공포와 분열의 정치에 미국이 지쳤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스크랜턴과 레딩, 앨런타운에 이어 대도시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까지 펜실베이니아만 5곳을 훑는 광폭 행보였습니다. 대미를 장식한 필라델피아에선 오프라 윈프리와 가수 레이디 가가 등 지원군이 총출동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도 막판까지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했습니다. 여성들은 트럼프 지지라는 피켓으로 도배된 유세장에서 해리스를 해고하고 미국을 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ve been waiting 4 years for this. The ball is in our court. All we have to do is get out and vote, and we walk away with the greatest political event in history.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펜실베이니아로 이동해 레딩과 피츠버그에서 유세한 뒤 대선마다 마지막으로 유세했던 미시간에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두 후보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혼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미국은 대선을 치르면서 상원과 하원 의원도 함께 뽑습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대선 못지않게 의석이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10개 주에서 치르는 낙태권 찬반 투표는 대선 판도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임기의 상원 의원 100명은 2년에 한 번 3분의 1을 선출하는데 올해는 34명입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51대 49로 다수지만 뒤바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공화당은 2석만 더 얻으면 다수당이 되는데 이번에 강세 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와 몬태나에서 2석 확보가 무난하단 전망입니다. 2년 임기의 하원은 전체 435명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습니다. 현재는 공화당이 8석 차이로 다수지만 선거 결과 어느 쪽이 의석을 더 가져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상하원 선거에선 한국계 의원들의 도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뉴저지주에선 민주당 3선 하원 의원 앤디 김이 한국계 최초로 상원 의원 진출에 도전합니다. 여성 하원 의원 3인방의 3선 여부도 관심사인데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주에서, 공화당 영김 의원과 미셸 박스틸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거 당일엔 경합주인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포함한 10개 주에서 낙태권 주민투표도 함께 치러지면서 대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낙태 문제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동기가 되기 때문인데 진보 성향의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투표에 나설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인데요. 트럼프 측에선 벌써부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주변이 2.5m 높이의 커다란 철책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도로 곳곳에 철책이 세워졌고 무장한 국가 방위군도 투입됐습니다. 대선 결과 불복이 폭력 사태 등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Free, fair election, peaceful transition. However it comes, I think that's how it should be.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는 비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옥상에는 저격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경합주에선 감시용 드론도 동원됐습니다. Expand up to 200 employees from just the sheriff's office, everything from an emergency operations center, dispatch, logistics. 트럼프는 연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패배에 대비한 불복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They are fighting so hard to steal this damn thing. Look at what's going on. 실제 질 경우 의회 폭동으로 이어진 4년 전보다도 더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불복 운동을 벌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선 벌써부터 트럼프의 패배는 피할 수 없는 내전이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The Republicans to push it to the side and try to get Harris down below 270. That would also probably generate a revolution. We have tremendous dangers ahead. 연방수사국은 미 전역의 투표소 10만여 곳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지는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본인이 사는 주에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입니다. 게다가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지는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를 김자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미국의 복잡한 선거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2016년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선 결과입니다. 클린턴은 트럼프보다 286만 표를 더 얻고도 선거에서 패했죠. 각 주의 선거인단이 한 번 더 투표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에게 표를 던지는 대신 본인이 사는 주의 선거인단에 투표합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배정되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는 55명,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 등 8개 주는 3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 과반이 270명인데 이 이상을 확보하면 이깁니다. 이 숫자를 매직 넘버라고 부릅니다. 미국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승자 독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선거인단이 10명 배정된 미네소타주에서 A 후보가 90%, B 후보가 10%를 득표하면 선거인단을 각각 9명 1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A 후보가 10명을 다 가져갑니다. 단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가 그 주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겁니다. 이 선거인단 10명은 이후 선거인단 투표에서 자신이 지지를 공표한 대선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7개 경합주에 화력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이 승자 독식 구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선거인단인 19명을 보유한 펜실베니아는 경합주 중에 경합주로 불립니다. 11월 5일 유권자 투표로 대통령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나지만 절차적 선출 단계는 남습니다. 각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12월 17일 진짜 투표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확정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인 7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 어젯밤 뉴스9 도중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일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진솔한 사과와 함께 그에 걸맞는 수준의 조치들을 고민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5월 기자회견 때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리적 해석과 별개로 전격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구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번 달 순방 일정에 김 여사가 동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전격적으로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일부 참모들은 김 여사의 대외 일정은 물론 외교 일정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한 진행 과정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참모 교체와 개각 요구에 대해선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지만 시차를 둔 인적 개편 가능성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 이전과는 다를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나 질문 개수에 제한 없는 끝장 회견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태균 논란, 뭐든 물으면 대통령이 다 답하겠다는 건데요. 밤사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발표한 이유가 뭔지, 어떻게 결정된 건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미국 대선을 비롯한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말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됐던. 하지만 어제 대통령실을 찾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회견을 앞당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어진 만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7일 제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에 11월 말경 이야기가 나와서 그보다는 훨씬 이런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순방 전에. 회견 형식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5월과 8월 회견에선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분야를 나눠 질문을 안배했지만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질의응답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분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재질문 기회도 부여해 사실상 끝장 토론 형식의 회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답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견이 남은 2년 반 국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조기 기자회견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공적인 기자회견을 위해 한 대표는 내일 중진들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차례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언급한 수준의 전향적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 전면적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과 담화 일정을 상의한 것에 대해선 몰랐다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추경호 대표님이 인천 대통령실에 방문해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습니다. 당내 의원들은 당초 이달 말쯤 잡혀있던 기자회견을 앞당긴 것에 대해선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조치가 미흡하거나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식의 회견이 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지 본인이 미리 앞세워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반면 친윤계는 국민이 납득할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무리한 요구로 대통령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권을 흔들고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을 바꾸라 하면 한 대표는 내일 3선 이상 중진들을 만나 대통령 담화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 회견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압박했는데 오늘부터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릴레이 농성도 시작했습니다. 관련한 야당 움직임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매정하지 못했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사과로는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 없다면 알맹이 없는 정치쇼에 그칠 거란 겁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윤석열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일방적 특검이라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다수당의 의견만 반영되는 특검 추천은 그 상권 분립의 정신에 맞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온다면 그것은 또한 충분히 법안으로 상정되고 또 논의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부터 매일 2시간 동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열흘 앞두고 기존에 있던 검찰 독재 대책위 외에 사법정의특위도 추가로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당내 조직이 2개로 늘어난 셈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맞춰 성사된 이번 기자회견. 그 자체로 의미가 적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그래서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김정우 차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짚고 넘어갈게. 어제까지는 이달 말쯤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뀐 배경 뭡니까? 네, 진짜 어제 오후까지는 이달 말쯤이란 게 대통령실 설명이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데 시기가 너무 늦다 이런 지적이 여권에서 커졌고요. 어제 만찬 일정 중에 날짜가 확정되면서 밤중에 서둘러 발표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참모들 상당수가 예상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여당과 참모들의 의견을 흔쾌히 수용했다는 점과 함께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적된 대통령의 스타일도 일종의 변화를 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회견이 정해지니까 대통령이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내놓겠느냐. 말들이 많아요. 실제 어느 수준까지 해법을 제시할까요? 일단 뭐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이미 여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힌 만큼 실제 행동까지 보여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액션 플랜은 설명을 해야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행동이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장 핵심이죠. 실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다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도 이미 어떠한 결정이든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대체적인 기류는 외교나 의전상 필요한 일정 외에는 모두 활동을 중단하는 것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침 현재 준비 중인 외교 일정이 양자회담보다는 다자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 순방만큼이라도 동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빈 방문이라 그러면 좀 차이가 다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답변도 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윤 대통령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이를테면 뭐 특혜를 주거나 불법적인 인사를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일정 수준의 유감 표명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개각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이것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네, 지금 이틀 앞두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회견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개편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이른바 여사 라인들 가운데 뭐 논란과는 별개로 김 여사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일도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인 만큼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두고 인적 개편을 하거나 또 부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기류입니다. 네, 이것도 결국 타이밍일 텐데요. 예. 또 실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모레 회견 내용에 따라서 전국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예, 이미 그 여론의 기대치가 꽤 올라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동안 이른바 뭐 윤석열 다움이라고 표현됐던 뭐 뚝심, 뭐 승부사 이런 성격보다는 좀 변화한 대통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뭐 기자들 질문에 뭐 억지로 해명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수세 국면을 바꾸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네, 뭐 회견을 앞당긴 거는 다들 잘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 씨 8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입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최순실 특검에 참여했던 특수통 차장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수사팀에 초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12시간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다음 날입니다. 대통령 회견 이후로 출석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명 씨 측은 검찰이 8일로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료계를 변호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던 이병철 변호사를 해임하고 오늘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해임 사태 당시 이준석 저격수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출석하는 명 씨를 상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검찰은 최순실 특검 출신 이지영 부산지검 2차장 등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하며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찰이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하는 단체인데요. 약 4년간 3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막는 출입 금지선도 설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촛불행동의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촛불행동은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최근까지 총 31억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행안부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촛불행동은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과 수익 내역,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촛불행동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 전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2022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싸우자! 몰아내자! 윤석열 타도! 김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촛불행동은 경찰 수사에 대해 불법 기부금이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주다 경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불법 처방 횟수는 수백 회에 달하는데 이 병원장의 아내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피부과 병원입니다. 지난 6월 원래 이곳에 있던 피부과가 폐업했는데 당시 병원장 김모 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온 혐의입니다. 투약한 환자가 30여 명, 횟수는 수백 번에 달합니다. 김 원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년간 운영하던 병원 문을 닫고 새로운 병원으로 옮겨 여전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셨어요. 오늘은 휴진이시고 월수일에만 나오세요. 지난 4월 김 원장의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지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김 원장 병원에서 프로포폴 반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다른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김 원장이 불법 처방을 숨기려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아내 시신에 손을 대 검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도 폐쇄라든지 호흡 억제 같은 호흡 쪽에 정지가 와서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심정지가 오는 거죠. 경찰은 불법 처방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 2명과 함께 김 원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마약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피의자는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했지만 차 안에서 마약이 나왔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중앙선 넘어 서 있는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사고를 낸 차 안을 살펴봅니다. 펑 소리가 나서 무슨 교통사고인 것 같아서 나갔더니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차가 옆에 문 쪽을 세게. 어제 오후 4시 53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에 유턴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남부순환로 일대가 1시간 2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횡설수설했는데 음주 측정을 해보니 술을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간이 마약 검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양성이었습니다. 약물 운전으로 이제 한행 멈출 뻔했고요. 간이시약에서는 대마가 나왔습니다. 차 안을 살펴보니 대마가루 2.3g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운전자는 마약은 며칠 전에 한 것이라며 운전하기 1시간 전쯤엔 신경안정제만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구입 경로와 신경 안정제 처방 내역 등을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SUV를 몰던 20대 대학생이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30대 남성은 끝내 숨졌는데요. 이 뺑소니범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4차로를 달리는 SUV 아래 불꽃이 튀더니 전기자전거 한 대가 도로에 나뒹 겁니다.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는 겁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뺑소니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사고 2시간 반이 지난 새벽 6시 40분.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사고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집안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발견됐습니다. 차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들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증거인멸 시도로. 뺑소니범은 20대 대학생으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는 빈 술병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3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버스 기사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해 살렸습니다. 기사의 선행은 다른 승객들이 버스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졌는데 기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 시간대 승객들로 붐비는 버스 안. 파란 옷을 입은 여성 승객이 손잡이를 놓치더니 픽 쓰러집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더니 재빨리 이동합니다. 119에 신고해달라고 외친 기사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나섭니다. 2분쯤 뒤 여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부축을 받으며 119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발빠른 대처로 골든타임을 지킨 주인공은 서울 3217번 버스를 모는 오명석 기사. 달려가서 보니까 승객분이 눈도 풀려 있고 숨을 안 쉬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승객이 칭찬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오 씨의 활약상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스 기사들은 해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는데 만일을 대비한 교육이 승객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라도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버스 기사의 투철한 직업 정신이 빛났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개발될 땅이 어딘지 알고 있다며 2,200여 명을 속여 5천억 원대를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K삼흥이라는 부동산 업체였는데 주범인 이 업체 회장은 사기 전과만 22범이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가파른 경사에 나무와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김현재 회장이 차린 K삼흥이란 부동산 투자업체는 이곳이 곧 택지지구로 지정될 거라며 땅을 사두면 토지보상금을 두둑히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김 씨 등 일당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 22곳에 개발이 예정된 땅을 매입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원금 보장에 매달 5에서 8% 수익까지 지급한다는 솔깃한 제안에 2,200여 명이 5,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호재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좀 가파라가지고 개발이 힘든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보통 수익을 보면은 300% 이상도 볼 수 있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 게 다 있죠. 김현재 회장은 사기 등 전과 39범으로 2006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번듯한 기업인 행세를 하며 고향인 전남 영암에 억대의 장학금과 기부금을 내 공적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늘 그 후속 대책으로 5만 가구를 우선 공급할 수도권 4곳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선 서초 서리풀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 인근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옆으로 지나고 양재-RC와 맞닿아 있는 강남 역세권이지만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곳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서리풀 지구는 강남 생활권으로서 인근에 양재, 판교 등 업무 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과 SRT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주택 수요가 높고 여기다 GTX-A 등 총 5개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 일대와 의왕 오전 왕곡, 의정부 용현 지역도 개발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모두 4곳, 공급 물량은 총 5만 가구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만 오면 다 깎여 내려가거든요. 빨리 해제돼서 다행이네요. 이런 빅뉴스가. 문제는 당장의 공급 부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점입니다. 정부는 5년 뒤인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택지 개발에는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토지 매입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획한 기간 내에 입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후보지로 선정된 3기 신도시 중에도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지구 등은 토지 보상 등의 발목이 잡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오늘 아침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놀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거짓말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하루 새 10도나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겨울처럼 변한 오늘 풍경을 이승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 시장. 차디찬 새벽 공기를 견뎌야 하는 상인들은 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두툼한 겨울옷을 껴입었습니다. 온몸을 녹이기 위한 숯불과 난로도 등장했습니다. 추위가 목적으로 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옷은 뭐 좀 두껍게 입고 난로는 조금 큰 난로 갖다 끼고 있는 중. 해발 1708m, 설악산 정상엔 쌀락눈이 내립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아침까지 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기온은 새벽부터 조금씩 떨어졌고요. 마이너스 0.6도. 눈은 한 4시부터 살짝 내리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쌀이 눈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한 찬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하루 만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씩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겨울에 놀란 농민들도 아직 마무리 못한 수확을 서두릅니다. 서리가 빨리 오니까 서리 오면은 농작물이 삭잖아요. 그래서 빨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상청은 절기상 입동인 모레 서울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뒤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꼬리에 그물을 달고 헤엄치는 남방 큰 돌고래가 또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그물이 몸에 감겨 고통받았던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에 이어 2번째입니다. 잇따라 해양생물이 위협받자 정부는 제주 연안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제주시 앞바다, 푸른 바닷속에 떼를 지어 여유롭게 유영하는 남방 큰 돌고래 40여 마리가 보입니다. 무리 중 한 마리는 깊숙이 잠수하더니 광어를 잡아올립니다. 그런데 이 돌고래 꼬리에 뭔가가 길게 감겨 있습니다. 폐어구입니다. 이번에 발견돼 있는 그 남방 큰 돌고래는 성체에 가까운 이제 큰 돌고래로 일단 그 꼬리 지느러미 쪽에만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폐그물에 감긴 채 발견된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에 비해 폐그물의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게 녹아서 썩어서 없어지기까지는 뭐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는 하는데 남방 큰 돌고래가 폐그물에 희생되는 일이 잦아지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제주 연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군데를 지정을 하려고 연말까지 지정하려고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보호 조치들, 그다음에 보호구역으로 검토되는 지역은 남방 큰 돌고래가 자주 출현하는 제주 구자읍 김영리 해역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입니다. 상갱이와 점박이 물범 보호구역은 있지만 남방 큰 돌고래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김정은이 수해 지역 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흉흉해진 민심을 챙기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건설 공사장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대선을 6시간 앞두고 초대형 방사포를 쏘면서 도발했는데 속내가 뭔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물바다가 되쓸려간 의주 신의주 지역 재건 공사 현장 인근의 북중 접경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주민들이 압록강에서 머리를 감고 빨래를 합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18층까지 올라갔는데 인부들이 안전장치도 없이 나무 널판지에 의지해 작업을 하는 위태로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의 현장 방문이라며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인부들은 보이지 않고 추락주의라는 안내문만 남아있습니다. 2달 전 현장 영상 공개 때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 현장 인부들의 노출을 막은 걸로 보입니다. 피해 복구 전투를 12월 당촌원 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데 대한 결심을. 정부 관계자는 자강도 지역은 심각한 상황이 유출될까 봐 인부들의 카메라와 전화기 소지도 금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대선 투표 시작을 6시간 앞둔 오전엔 황해북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군은 전술핵 화산 31 탑재가 가능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는 등 불법적인 도발을 지속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ICBM 도발 닷새 만에 도발을 이어가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정부 대표단이 전쟁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국방장관이 곧 특사로 방한할 예정인데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북한군이 아직 교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한미당국이 파악했습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찾은 정부 대표단은 북한 특수부대의 병력 특징과 운용 방식을 공유하고 향후 전황을 제공받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유럽이 잘 알지 못하는 동북아 지역 정보를 알려주고 북한군의 동향과 현대전 수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네트워킹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국방장관을 특사로 임명해 곧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과 현궁 등의 대공무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Ми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і не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реакції партнерів. На жаль. 쿠르스크로 이동한 북한군이 만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한미 당국은 아직 북한군이 본격적인 참전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We now assess that as many as 10,000 have made their way to Kursk and could enter combat in the coming days. 러시아 측은 한국이 다시 한번 숙고해 위험한 길을 택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1%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무와 배추값은 지난해보다 50% 넘게 뛰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김장철 할인 행사가 한창이지만 소비자들은 김장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을지 한참을 망설입니다. 비싼 거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도 형편없잖아,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한 20일 정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물가는 완연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석유류, 과실이 하락폭이 확대되어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1.3% 상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는 1년 전보다 15%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올여름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지는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리면서 김장에 꼭 필요한 배추는 51%, 무는 52% 올랐습니다. 덩달아 오른 속재료 가격에 김장을 포기하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대체식품을 사 먹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정부는 김장 재료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으로 이번 달 중반부턴 배추, 무 값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배추, 무 값이 지난달에 비해선 하락하고 있는 만큼 김장을 1, 2주 정도 늦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된장, 간장은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인데요. 이렇게 콩을 발효해서 장을 만들어 먹는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다음 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전통 장독대에서 수십 년 발효를 거쳐 비로소 완성되는 우리의 전통장. 그 깊은 맛에 금발 벽안의 요리사들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It's not only the salty flavors, but you feel the flavor of the fermentation. I want to take some to my home.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자 삼국시대부터 그 기록이 이어져 오는 장 담그기 문화가 전 세계인의 무형유산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웹사이트는 산하평가기구가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23번째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합니다. 평가기구 측은 밥, 김치와 함께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라며 각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 인류가 주목하고 한국 K푸드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 문화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학을 시작으로 강릉 단오제와 탈춤 등 무형유산 22건을 보유해 중국,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 5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026년에 한지제작 관련 지식과 기술 등의 무형유산 등재에 도전할 방침입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석 달 넘게 진행해온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축구협회에 요구했는데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 확인한 축구협회의 위법 사항은 총 27건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비롯해 축구 종합센터 보조금 집행, 축구인 사면 처리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상금 부회장과 기술이사 등 3명에게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축구협회에 요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축구협회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하였습니다.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내부의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몫으로 정 회장이 임명한 공정위원들이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감독 재선임 방안을 요구했는데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확인됐지만 짧은 시간일지라도 절차에 맞춰 홍 감독을 다시 선임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추가 감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You're going to help me because I'm the only one that can help you. 킬러의 제안을 받은 뒷골목 보스가 비아냥거립니다. That's downright upright of you, Mr. Wick. 고지식하기로는 노나라 미생만한 사내도 없죠.
다리 아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다 강물이 불어나자 교각을 끌어안은 채 익사했습니다. 여러 고전이 다룬 미생지신입니다. 사기만 빼고는 모두 엉뚱한데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장자가 꾸짖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돼지와 다름없다. 고집불통 미생의 반대편엔 괄목상대 여몽이 있습니다. 용맹한 오나라 장수 여몽은 칼만 잘 휘두를 뿐 큰일을 할 식견이 없었습니다. 주군의 꾸지람을 듣고 각성한 그가 딴 사람이 돼 말했죠. 선비란 헤어지고 사흘 뒤는 눈을 비비며 본다. 모레 대국민 담화와 회견의 성패, 대통령의 변화와 변신에 달렸습니다. 지켜본 국민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졌다. 앞서 국민 앞에 섰던 몇 차례 자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총리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에 편치 않은 국민이 듣기에 더욱 불편했습니다.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래놓고 국정 성과를 자찬하느라 공을 들였습니다. 모레 담화에서는 홍보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과보다 쇄신을 말했으면 합니다. 명태균 녹취는 당연히 소상한 설명에 진솔한 사과가 따르리라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 사태와 관련해 현철 씨 이름이 나올 때부터 사과했습니다. 진실 여부에 앞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자체가 저에게는 크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생이 끝까지 껴안고 있던 교각을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안고서 버티는 기둥,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백척장대 위에 선 지금 도리어 허공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길은 열립니다. 이틀 뒤 눈 비비며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11월 5일 앵커 칼럼 오늘 대통령이 달라졌다 였습니다.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지난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설악산 고지대에는 2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5.6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고요. 절기 입동에는 이른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대관령은 내일과 모레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청, 이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네,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새벽 한때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춘천이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